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저는 정광식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현장 실습은 돈을 받고 일을 배우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생각 바뀌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째, 우리가 현장에 투입되면 담당자에게는 기존의 업무에 우리를 관리해야 하는 업무가 추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도 바쁜데 현장 실습생까지 관리해야 하는 의도치 않게 우리를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하셔야 합니다. 자, 둘째,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때문에 과도한 의욕보다 선배들의 업무를 보조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도 줄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겠다라는 마인드로 바꾸면 여러분들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선배들의 마인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매너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는 첫인상이 그 사람의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소개팅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이상형이 앞에 앉아 있다면 어떠한 행동을 해도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잘생기고 예쁜 이성이 소개팅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간 커피를 엎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땐 어떻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성, 그쵸? 전혀 거리가 먼 이성이 소개팅 자리에서 커피를 엎질렀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럴 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렇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는 첫인상은 때론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 이미지는 일을 잘하면 바뀌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A라는 사원은 비즈니스 매너를 통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행동함으로 저 친구는 기본이 되어 있어 라는 평가를 사전에 받고 있고요. B라는 친구는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특별히 실수한 것도 없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 A와 B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면 A의 경우 저 친구는 평소에 잘하니까 라는 이미지 때문에 조금 덜 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의 경우 같은 실수를 하였을 때 평소에 특별한 이미지를 줄 수 없었기에 원칙대로 혼날 것이고요. 때론 그 이상 혼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업무의 연속이고요. 실수를 안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쌓이고 쌓이게 된다면 자신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현장 실습, 인턴, 신입사원 가릴 것 없이 직장 초년생에게는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요. 구체적인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장 생활의 시작은 하고자 하는 적극성입니다. 실제로 높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성과를 잘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자세와 동기가 있는 사람이 성과를 더 잘 낸다는 것을 여러 논문과 경험을 통해서 회사는 이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본 자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항상 펜과 메모지를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선배들이 하는 말 혹은 지도해주는 모든 것을 적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설령 적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선배들의 입장에서 적는 모습은 기본 자세가 되어 있네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보고서 작성? 마케팅 전략? 기획서 전략? 전혀 아니죠. 그동안 묵혔던 일이나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사기를 다루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복사의 업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뺏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배들이 하는 업무에 협조하기 위해서 복사기 다루는 법은 가장 빨리 배워야 하는 기기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업무 시간 내에는 묵은 일 찾기, 동기보다는 선배와 친해지기, 혹은 산업 스파이처럼 회사에 대한 정보와 문화를 배우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일보다는 선배들이 시간이 없어 미루고 있는 덜 중요한 일을 찾아서 하면서 일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처음 회사에 출근해서 되면 업무가 숙달되지 않기 때문에 선배들도 무언가를 시키기가 애매해요. 그냥 며칠 동안 앉아서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은 덜 중요하지만 묵혀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면 일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사원이구나 라는 부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 시간 외에는 직장 경조사 및 회식은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진정한 알짜배기 정보를 얻으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낮의 일로 지쳐서 끝나자마자 집에 가고 싶은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회식 자리에서 많이 오고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래도 긴장이 풀린 편안한 자리이고 회사 밖에 나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는 정보의 장소이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회식을 끝까지 참여하라는 건 또 아니에요. 적어도 1차까지는 참여해서 업무에서 하지 못했거나 궁금한 내용을 이야기해서 서로 간의 마음을 알고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는 업무에 그대로 반영되고 때로는 승진에서의 영향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직장 생활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직장 생활에서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 혹은 개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요. 때론 여러분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을 다 하였는데 이유 없이 다시 해야 하거나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일을 주고 가는 상사 등 많은 힘든 일들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멘탈 관리, 특히 미친 긍정이 필요합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처음 신입사원으로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상사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요. 혼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본인은 6시 땡 하면 칼퇴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저녁이고 주말이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 도저히 체력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때 돌아오는 말이 너는 그것도 못하냐? 였습니다.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죠. 자, 이런 상황에 답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는 그냥 내려놓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상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꼼꼼히 알려주는 상사와 너가 알아서 하면서 배워라 라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 방식이 틀린 거는 없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 상사의 지도 스타일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의 긍정으로 매 순간의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출퇴근 시간에 대한 중요성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9시까지 출근이라면 여러분은 몇 시까지 출근해야 할까요? 네, 보통 30분 정도는 일찍 출근하면 됩니다. 너무 꼰대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첫 모습입니다. 30분 정도 일찍 출근해서 책상 정리, 복사용지 채워넣기, 출근해서 선배들에게 인사하기 등을 한다면 저 친구는 기본이 되어 있네?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실 거예요. 때론 겉으로도 표현을 하시겠죠. 자, 이런 준비된 자세는 당장 상사가 일을 시켜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사가 부담 없이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반대로 상사가 업무를 시키려 하는데 허둥지둥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아무래도 일을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우선 출근 시간은 10분에서 30분 일찍 해서 책상 정리,
그날의 업무 정리, 복사기 점검 등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 이 효과는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난감한 상황이나 모르는 업무를 여쭤봐야 할 때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이 안 되어 있어 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무언가를 물어보고 부탁할 때 잘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업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번엔 인사에 대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낯을 좀 가려서요, 인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뜬금없이 인사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신입사원에게 일을 잘하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팀의 활력이 되어주기는, 그것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마 모든 회사의 공통적인 부분일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밝은 모습으로 씩씩하게 인사한다면 모두가 좋아하실 겁니다. 자, 그럼 상황별 인사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복도 끝에서 부장님이 오고 계십니다. 모른 척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도 아무 탈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이렇게 도망갈까요? 인사하기 부끄럽다고요? 아니죠. 이럴 땐 큰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말을 먼저 하면 부장님이 나를 쳐다볼 것이고요. 그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 적당한 인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도 그 친구 참 씩씩하구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상황이에요. 앉은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 할 때는 앉은 자세에서 15도 정도로 인사를 합니다. 선배들이 매번 지나갈 때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겠죠. 때문에 앉아서 간단히 인사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이에요. 자, 외출할 때는 목적, 장소, 귀가 예정 등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혹은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는 기본이겠죠.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만약 심부름 혹은 외근을 나가는 경우라면 사전에 약속되어 있더라도 선배들에게 오늘 띵띵띵에서 미팅 약속이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서원들이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선배가 기억하지 못하면 이 친구 어디 간 거야? 아니 말도 없이 어디 간 거야?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인사와 복귀 인사는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상황이에요. 만약 본인이 다른 업무로 통화 중일 때 손님이 오셨다면 간단하게 눈인사를 먼저 하시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한 후 가급적 빨리 전화를 끊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상황이에요. 위험한 업무, 복잡한 업무, 중요한 회의 등이 진행될 때는 인사를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100억짜리 계약이 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상황에 상사가 지나간다고 인사를 한다면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마치고 오전 회의에 띵띵띵한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서로 간의 오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는 기본적인 상황별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예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한번 제가 상황극을 해볼게요. 아싸, 오늘 첫 출근이야. 뭐부터 할까? 가만히 있어보자. 청소는 아까 다 했고 일단 기다려볼까? 전화가 왔네? 어떻게 해야지?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일단 받아보자.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왜 전화하신 거예요? 예? 뭐라고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받기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네. 친구들이랑 통화하는 것보다는 되게 많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전화는 받았는데 이렇게 전화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한번 전화 받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자, 전화는 얼굴 없는 첫 만남이고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될 수 있으니
밝고 긍정적인 목소리로 통화해야겠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이겠고, 자,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 자, 어떤 사람이고 통화할 때 똑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기분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어. 맞아. 그래서 전화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건 맞는 말이야. 그러면 밝고 긍정적인 목소리로 앞으로 통화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해야 하는 업무들의 대부분은 전화로 이루어지잖아. 하다못해 담당자를 확인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화부터 하게 되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이미지도 정해지지만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 이렇게 중요한 전화 제대로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한번 볼까? 핵심을 먼저 보면 신속함, 그 다음에 내용 전달의 정확 혹은 명확성, 친절 혹은 상냥한 전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 그리고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고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해. 또한 전화를 받을 때는 메모지를 통해 적고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적이겠지. 그리고 이건 이미지적인 부분인데 전화를 받을 때는 친절하고 상냥한 음성, 상대방의 말에 대한 호응, 공감 등 소통의 기본을 지켜야 할 것 같아. 이를 위해서는 누구에게든 경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은 필수겠구나.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전화 걸기와 받기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우선 전화 걸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량개발연구소 정광식입니다. 조인성 과장님 맞으시죠? 네. 통화 가능하실까요? 다음 주 계약 미팅 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1시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계약 서류 및 관련 서류 챙겨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본사 1층 회의실에서 뵙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11시 본관 1층 회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나의 신분을 먼저 명확히 밝혔고, 두 번째, 통화 가능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지 핵심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자, 네 번째,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종합 정리해서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한번 다시 전달을 드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무리 인사는 꼭 했습니다. 다음은 전화 받기를 상황별로 알아볼까? 이건 조금 쉬울 거야. 전화 걸기를 해봤으니 조금만 응용하면 될 거야. 한번 알아보자고. 자, 우선 전화 받기 전에 한 손에는 메모장과 펜을 들고 전화를 받아야 통화 후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겠지? 우선 전화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역량개발연구소 정광식입니다. 네. 다음 주 미팅 건으로 전화 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는 상대방이 전화를 끊는 것을 확인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자고. 때론 전화를 먼저 끊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두 번째,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꿔줘야 되는 상황을 한번 볼게. 네, 김 부장님을 찾으시는군요. 김 부장님, 대우무역 조주임님께서 전화 왔습니다. 하고 조용히 바꿔주시면 돼요. 자, 만약 전화가 잘못 걸려왔을 경우에는 불쾌하게 말하지 마시고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조용히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전화 받을 상황, 담당자가 부재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 과장님께서는 지금 회의에 들어가셨습니다. 메모 남겨주시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메모하실 때는 이용권, 연락처, 수신자, 수신 시간 등을 꼭 메모하셔야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기억력만 믿으시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상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과 멘트와 사유를 말하도록 하고, 고객 불만이 접수된 경우
사과와 공감을 통해 진정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주변 상사들이 계속 듣고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미리 학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메일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선 전화와 함께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소통 방식이 이메일입니다. 이런 이메일도 형식과 예절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 찾기 귀찮다고 예전에 받았던 이메일로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한 인사말과 본인의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띵띵띵님 안녕하세요. 역량개발연구소 정광식입니다. 라는 인사말은 꼭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은 많은 이메일을 받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헛갈리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내용은 주절주절 길게 쓰지 않도록 합니다. 목적성 없이 길게 쓰면 읽는 사람이 힘들어요. 때문에 목적성에 맞게 간결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첨부 파일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첨부 파일의 제목은 대충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업무에 대한 집중도와 꼼꼼함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첨부 파일의 제목도 메일의 주제와 같게 작성해 주셔야 혼선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시받고 보고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업무를 하며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네, 바로 업무를 지시받고 보고하는 상황에서 소통의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소통의 어려움으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극대화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OWEH라는 기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만 잘 숙지하고 계셔도 신입사원으로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학교에서 배웠던 소통의 방식과 회사에서 하는 소통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되도록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는 학습의 깊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는 빠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핵심을 빨리 전달해야 하는 전달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회사에 적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겠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업무 소통 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OWEH로 생각하며 모호한 점은 다시 질문합니다. When, where, who, what, why, how, how much.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보고받는 내용을 마지막에는 꼭 들었던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띵띵띵띵띵 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해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한 번 더 확인받아서 업무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지요. 만약 직속 상사가 아닌 다른 상사에게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직속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 것도 잊지 말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솔직하게 논리정연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때는 꼭 근거 자료를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데요. 무작정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직관적인 표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논리로 대응을 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충할 만한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전달한다면 그 노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업무의 성실도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못하는 일을 안고 있다가 시간이 촉박해지면
상사도 처리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입사원의 경우 언제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요. 보고는 꼭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타임, 점심시간 등 선배가 업무를 떠난 긴장을 조금 풀 수 있는 상황을 활용하신다면 훨씬 편한 분위기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중간중간 구두로 보고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배들이 직장 생활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겠죠? 자, 그렇다면 정식 중간 보고할 때는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될까요? 첫째, 진행 상황, 현재 추진 단계 및 결과물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 상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진행상 문제점 및 대안. 말씀하셔야 되는 거겠고요. 이건 당연하겠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세 번째는 향후 진행 계획.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요. 네 번째, 진행 과정을 통해 발견된 것과 그에 따른 의미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는 질문을 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과 대책은 꼭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 없이 일한다고 또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언제 보고를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 장기간 진행되는 업무, 주위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어 계획을 수정해야 할 때는 꼭 보고를 하셔야겠죠. 좀 연속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일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세 번째, 자기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때. 네 번째,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 검토가 필요할 때 등은 정해진 보고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야기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선배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는 나눌수록 그 책임이 줄어들어서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직장 생활의 비즈니스 매너, 효과적인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대화법 및 대인관계 맺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업무의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입니다. 때문에 같은 말을 전달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고요,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 김대리, 지난주에 시킨 보고서 언제 줄 거야?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빨리빨리 좀 하자, 응? 부장님, 그 보고서 지금 못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열심히 하고 있던 일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상사도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때문에 외부 고객은 물론이고요, 사내 직원들과도 명령형으로 하는 것보다 청유형으로 화법을 하시고요, 부정형보다는 긍정형 화법을 사용해서 의지와 의욕이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대인관계가 훨씬 개선될 것입니다. 자, 우선 권유형과 청유형 화법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를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혹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듣는 이가 나한테 명령하네? 라는 느낌도 들지 않고요, 부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이번엔 부정형 대신에 긍정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요 를 네,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당하는 느낌도 없고 내가 부탁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은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의지나 의욕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로 빨라야 3일입니다 를 최대한 노력해 보겠지만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똑같은 말이라도 노력해도 3일 정도는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만 바꿔도요, 느낌이 확 달라져요.
목소리는 예쁘다를 목소리도 예쁘다로 표현한다면 목소리만 예쁜 사람이 아닌 다른 부분도 예쁜데 목소리도 예쁘구나 라는 말이 되겠죠. 뭔가 하나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똑같은 말이지만 조사 하나만 바꿔도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대화가 이어진다면 상대방도 기분 나쁠 일도 없거니와 나도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볼게요. 화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그 부정형 상황일 때 이건 안 되겠는데요 라는 표현보다 도와드리기 위해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더 호감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맞장구 칠 때는 그렇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참 잘 되었네요 라는 말만 잘 이어가셔도 상대방은 자신과 대화가 잘 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화 포인트이니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거절할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본론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시작한다면 상대방과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부탁할 때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부탁과 감사를 동시에 사용한다면 부탁받는 이가 실행을 하기 전에 감사의 인사부터 받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일이 없고 부탁을 거절하기도 힘들겠죠. 다섯 번째, 부득이하게 사과를 해야 할 때는 폐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경명을 나타낼 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어 다행입니다, 혹은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등의 표현으로 상대방과 공을 나눈다면 대화가 더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대화 내용에서 호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호칭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사장님 앞에서 우리 팀 부장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김 부장님? 아니면 김 부장?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직급이 더 높으신 분과 대화를 이어갈 때는 김 부장님이 아닌 김 부장으로 호칭을 불러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직급이라도 가급적 존댓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맞겠고요. 보통 김주임이 아닌 김주임님, 김대리가 아닌 김대리님으로 호칭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일정 직급 이상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겠죠? 많이 승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과 직급을 함께 호칭할 때는 김 과장님이 아닌 김 과장님으로 불러야 합니다. 세 번째, 문서상의 직급 사용 시에는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호칭에서 님은 제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상에는요. 예로 사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 아닌 사장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경어는 사람에게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장님 가방이십니다가 아닌 사장님 가방입니다. 또 사물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직위가 다른 세 명이 대화할 때는 부장님, 그 지시사항은 김 과장의 지휘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사원인 우리가 부장에게 과장을 호칭할 때는 직급 생략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크게 막 이렇게 따지지는 않지만 알아둔다면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셨으면 좋겠고요. 즉, 최고 높으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아랫사람은 직급을 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혹은 수고하세요 등의 표현은 일반적인 경우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연탄 봉사를 하고 해산해야 하는 경우 등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잘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유는 수고하세요 라는 말은 계속 더 일을 해라, 더 열심히 일을 해라 라는 표현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직급이 적혀 있는 명함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명함은 왜 만들어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의 얼굴입니다. 또 하나의 신분증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명함은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 걸까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명함은 넉넉히 준비하고 앉기 전에 교환합니다. 명함을 건네면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한 명함은 받는 즉시 넣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동안에는 테이블 오른쪽에 꺼내어 놓고 이름과 직함을 부르면서 대화를 해야 틀리지 않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명함의 낙서 혹은 손장난은 금물이며 명함을 두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그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며 명함에 이것저것 작성하는 분도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할 때는 노트에 하는 것이 맞고 미팅이 끝난 후에 별도로 표기를 한다면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보통 명함 지갑은 하나죠. 때문에 자신의 것과 상대방의 것을 구분해서 넣어야 합니다. 급한 순간 다른 사람의 명함을 상대에게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명함을 줄 때와 명함을 받을 때의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명함을 받을 때는 서열이 낮은 사람이 먼저 건네는 것이며 서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읽기 쉽도록 돌려잡고 전달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때는 상대와 시선을 교환하며 밝은 표정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받을 때는 일어서서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야 하며 이름을 확인하고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게 된다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명함을 주고받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네요. 하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직장 생활의 기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함과 더불어 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악수인데요. 이런 악수에도 매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여성이 남성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때문에 반갑다고 어른들에게 악수를 먼저 청하는 것은 예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수를 하는 형태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성격과 의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총 6가지의 악수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팔을 쭉 뻗는 악수는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는 의지가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려는 욕망이 강한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건조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두 번째, 상대방을 잡아 당기면서 악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강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른 손을 상대의 손이나 등에 얹는 악수의 형태는 빨리 친해지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네요. 성격이 다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원하는 정치가들처럼 이득을 얻기 위해 연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상위 점유형 악수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거나 자신이 상급자라 여기고 있으며 높은 지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악수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손이 아플 정도로 꽉 쥐는 악수의 경우 지배욕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손가락 2개로 한 악수의 경우에는 수줍거나 비활동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의 악수법입니다. 마지막, 힘없이 축 늘어진 손을 내미는 악수법으로 상대방의 기운마저 빼는 악수인데요. 사람보다는 컴퓨터나 기계 등을 다루는 데 적합한 비사교적인 캐릭터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수 방법에 따른 심리를 알아봤는데요. 악수가 심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의 마음에 따라 행동도 나오는 것으로 절대 틀리지도 절대 맞지도 않으니 상황에 따라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죠. 하지만 하나하나 학습하고 습관화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승진 혹은 급여 혹은 즐거운 직장 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하나 배우시고 익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